돌아가신 할머니의 낡은 자개장만 핥히는 고양이. 부서진 장롱 틈에서 발견된 이것의 정체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시골집의 방.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들어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자개장을 비춥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할머니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은 자개장입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끼익! 끼익! 날카롭게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하얀 고양이 나비.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자개장의 한쪽 문을 쉴 새 없이 앞발로 핥히고 있습니다. 발톱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꺼내달라는 듯 혹은 문을 열어달라는 듯 처절하기까지 한 몸짓입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처음엔 작게 낑낑대다가 점차 애절하고 절박한 울음으로 바뀝니다. 나비야, 제발, 제발 그만해. 할머니 장롱 다 망가뜨리겠어.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나비는 더욱 격렬하게 장롱을 핥히고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어찌 저런 힘이 나오는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필사적입니다. 석 달 전, 아흔의 생을 마감하고 고요히 잠드신 고 김말순 할머니. 이 낡은 자개장은 할머니께서 시집 올 때 해오셔서 한평생 당신 몸처럼 아끼시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 나비는 그런 할머니의 곁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가족이자 마지막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나비는 할머니의 숨결이 닿던 이 자개장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을 잃은 슬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대체 이 낡은 장롱 안에 무엇이 있기에 나비는 이토록 처절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까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낡은 자개장만 핥히는 고양이. 부서진 장롱 틈에서 발견된 이것의 정체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날이 밝은 할머니의 집. 툇마루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지만 집안을 감싼 공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석 달. 아들 내외와 손녀 수진 씨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어머니의 그리고 할머니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참 아끼셨는데 앨범은 다 가져가야지. 아들 민수 씨가 빛바랜 앨범을 쓰다듬으며 나지막히 말합니다. 며느리 경숙 씨는 옷장 속에서 할머니의 몽빼바지를 꺼내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님 옷은 좋은 건 몇 불 놔두고 정리해야겠죠. 수진아, 너 할머니 스카프라도 하나 가질래? 하지만 손녀 수진 씨의 눈길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나비입니다. 나비야, 밥 먹어야지. 응? 이것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가슴살 삶아왔어. 수진 씨가 그릇을 내밀어 보지만 나비는 고개만 살짝 돌릴 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한때 윤기가 흘렀을 하얀 털은 푸석해졌고 앙상에 마른 등이 가엾게 드러나 보입니다. 밤새도록 울부짖던 그 고양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낮에 나비는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아이고, 저 녀석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벌써 3kg나 빠진 것 같아. 동물도 주인을 잃으면 저렇게 곡기를 끊는다더니 마음이 아파서 어쩌나. 아들 내외가 안타까운 듯 혀를 차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진 씨가 웅크린 나비의 등을 조심스레 쓸어봅니다. 아빠, 엄마, 그냥 슬퍼서 저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꼭 밤마다 저 자개장 앞에서 할머니를 찾는 것처럼 운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저 나비 하나만 보고 사셨잖아요. 당신 자식보다 더 챙기셨는데 마치 할머니가 나비한테 무슨 말을 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한평생 외로웠던 할머니에게 나비는 자식이었고 친구였으며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나비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나비의 털을 비껴주던 따뜻한 손길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애써 나비의 이상행동을 주인을 잃은 동물의 깊은 상실감, 즉 펫 로스 증후군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나비의 기이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잊혀선 안 될 어떤 이야기가 있다며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나비의 울음소리는 낡은 집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우당탕!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할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들은 말을 잃을 만했습니다. 나비가 핥히고 부딪히기를 반복했던 자개당의 문 한쪽, 그 장석이 떨어져 나가 나무의 속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그 앞에 나비는 지쳐 쓰러진 듯 거친 숨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안 되겠어요. 병원에 데리고 갑시다. 어디가 아픈 게 틀림없어요. 다음 날 가족들은 나비를 품에 안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진단은 뜻밖이었습니다. 엑스레이나 혈액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데요. 다만 체중이 너무 줄었고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혹시 최근에 환경이 바뀌었나요? 석 달 전에 주인이었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형적인 펫 로스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어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영양제랑 신경 안정제를 포장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죠. 의사의 명쾌한 진단에도 수진 씨의 마음속 의문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나비의 행동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의 뇌리를 스치는 하나의 기억. 여름의 끝자락,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수진 씨는 무심코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개장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작은 나무 상자 속에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고 계셨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할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상자를 장롱 깊숙이 밀려 넣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할미가 눈에 뭐가 들어가서. 애써 웃어 보이던 할머니의 슬픈 눈. 그때는 그저 먼저 떠나신 할아버지가 그리우신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진 씨가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아빠, 그 장롱 열어봐야겠어요. 뭐? 수진아, 그건 너의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던 거야. 그걸 어떻게... 엄마, 나비가 아픈 게 아니래요. 그리고 저 예전에 봤어요. 할머니가 그 장롱 앞에서 혼자 울고 계셨던 거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나비가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딸의 이야기. 하지만 지난 석 달간 계속된 나비의 처절한 몸짓, 그리고 아내의 얼굴 위로 스치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 아들 민수 씨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부서진 자개장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작은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가족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자개장은 지난 70년간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묵직한 침묵 속 아들 민수 씨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자개장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옵니다. 비꺽, 낡은 경칩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 안에서는 익숙한 좀약의 냄새와 함께 할머니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곡차곡 깨어진 낡은 네이, 빛바랜 앨범들,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들인 스웨터. 역시 별거 없잖아. 그냥 오래된 장롱일 뿐이야. 며느리 경숙 씨가 안도한 듯 혹은 허탈한 듯 중얼거립니다. 수진 씨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스칩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서려던 찰나, 조용히 지켜보던 나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망설임 없이 세 번째 서랍으로 다가가 앞발로 서랍의 옆면을 톡톡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수진 씨를 돌아보며 야옹 하고 짧게 웁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절박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길 봐요 하고 말하는 듯한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서랍? 민수 씨가 홀린 듯 서랍을 끝까지 당겨 빼냅니다. 그리고 서랍이 있던 그 빈 공간의 안쪽 벽을 손으로 더듬어 봅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유독 한 부분이 살짝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가 손톱으로 틈을 긁어내자 얇은 나무 판자가 덜컥하고 안쪽으로 넘어갑니다. 먼지가 훅 하고 피어옵니다. 그곳에는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 같은 어두운 비밀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꺼내 올린 것은 수진 씨가 어릴 적 언뜻 보았던 바로 그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가족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앳되고 낯선 얼굴의 젊은 할머니.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지? 아버지는 아닐 텐데. 사진 밑에는 곱게 접어놓은 누런 삼배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색이 발에 누더기처럼 보이지만 한눈에 봐도 갓난아기의 베넷저고리였습니다. 세월의 사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그 옷에는 희미하게 아기의 젖냄새가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넷저고리 아래에 놓여있던 낡은 편지 한 통. 아들 민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듭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한자 한자 온 마음을 눌러 담은 듯한 글씨. 그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영수가, 보고 싶은 내 아가야. 민수 씨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 어미가 죄인이다. 이 어미를 용서치 마라. 맹세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굶어 죽어가는 젖먹이를 차마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 어미의 살을 베어 먹일 수 없어. 그래서 보낸 것이다. 양잿 물이라도 마시고 네 뒤를 따르고 싶었으나 언젠가 우리 딸 얼굴 한 번은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모진 목숨을 이어간다. 편지의 구절구절은 어머니가 아닌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갓 낳은 딸의 젖 한 번 제대로 물릴 수 없었던 처절한 가난. 딸을 굶기지 않으려 서울의 부잣집에 양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이 70년의 세월을 넘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영수가 내 딸아, 부디 이 어미를 잊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프지 말고 배골지 말고 곱게만 자라다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세상 가장 좋은 어미가 되어주마.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딸 영수가. 민수 씨는 더 이상 편지를 읽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강인하기만 했던 어머니,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의 어머니, 가슴속에 이토록 시커먼 멍이 자리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 경숙 씨도 손녀 수진 씨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자개장을 끌어안고 살았던 이유, 그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던 이유, 그리고 수진 씨가 고개를 돌리자 나비가 어느새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부비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았지요? 할머니의 아픔을 이제 알아주세요 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한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비밀을 말 못하는 이 작은 생명체는 온몸으로 느끼고 또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바탕 눈물 폭풍이 휩쓸고 간 할머니의 방. 가족들은 할 말을 잃고 70년의 세월을 품은 낡은 편지와 베넷저고리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와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유독 말이 없으신 모습, 텔레비전에서 이상가족 상봉 장면이 나올 때마다 남몰래 눈가를 훔치시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의 신호였음을 어리석은 아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모르고 나는 자책과 섞인 아들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유품을 앞에 두고 다시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며느리 경숙 씨였습니다. 여보,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편지에 이름 석자. 이영숙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7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아내의 말에 민수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면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곁에 있던 손녀 수진 씨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찾아야 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걸 품고 계셨던 건 우리가 찾아주길 바라셨기 때문일 거야. 나비가 우리한테 저 정롱을 열게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민수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말이 맞다. 찾아야지. 우리가 찾아야 말고. 살아생전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대못 하나 빼드리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우리가 해드려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르는 기약 없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의 첫걸음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액면, 서울 해화동의 기와집이라는 단서 하나를 들고 동사무소에 찾아갔지만 전쟁 직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서 실종자 센터에서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아속하게 흘러갔고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포기하려던 순간 수진 씨가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민간 입양인 기록 찾기 캠페인 기사를 발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은 방송국과 신문사에 할머니의 애달픈 사연과 편지,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영숙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1952년경 해화동 일대로 입양되신. 하지만 제보는 감감무소식,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울밤 오후였습니다. 집요하게 울리는 전화배에 민수 씨가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민수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대한사회복지회 입양정보센터의 김영희라고 합니다. 얼마 전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민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영숙 할머님 되시는 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찾았다고요? 정말입니까? 민수 씨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사회복지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 할머니의 정보가 놀랍게도 민수 씨 가족이 보낸 사연 속 단서들과 여러 지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해화동, 기와집, 전쟁 직후의 입양. 사회복지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에 민수 씨는 수화기를 준 채 그대로 주저앉아 몰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혼자 계십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생모를 찾고 싶다고 저희 쪽에 오래전에 기록을 남겨두셨어요. 평생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 딸을 가슴에 묻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얼굴 모를 어미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70년의 세월. 그 기구한 시간이 전화기 너머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차는 경기도의 요양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가족들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어머니의 흔적을 마주하게 된 딸,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을 찾게 된 가족, 과연 이들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가 낡은 요양병원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복도를 따라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간절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홀로 앉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한 할머니의 뒷모습. 야위고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합니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할머니. 세월의 모든 고랑이 깊이 파인 얼굴. 가족들을 마주한 눈동자가 의아함으로 흔들립니다. 아들 뮤수 씨는 목이 메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합니다. 대신 손녀 수진 씨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저기 할머니, 혹시 이영숙 할머니 맞으세요? 이영숙이라는 이름 석자에 할머니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냅니다. 저희는 고 김말순 여자라는 아들 박민수라고 합니다. 김말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을 그 이름. 70년간 가슴속으로만 애타게 불러왔던 이름. 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시간과 함께 잊혀졌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민수 씨가 다가가 천천히 품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어 영숙 할머니의 손에 쥐어줍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던 영숙 할머니의 손길이 멈춥니다. 민수 씨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빛바랜 베넷 저고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품고 살던 자신의 유일한 흔적. 그것을 본 순간 영숙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의 그리움과 원망,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평생 품고 사셨습니다. 언젠가 꼭 전해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영숙 할머니를 끌어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공유한 남매처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70년의 긴 세월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영숙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살던 집,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그 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집안 곳곳에 남은 어머니의 손길을 어루만졌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낡은 자개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자개장을 쓰다듬는 순간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나비가 다가왔습니다. 나비는 낯선 이의 등장에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숙 할머니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가만히 비빌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셨군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따뜻한 온기에 영숙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나를 불렀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후 할머니의 집에는 새로운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영숙 할머니와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앨범을 보고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얼굴엔 7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릎 위에는 고양이 나비가 세상 모르고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한평생 딸을 그리워한 어머니의 한,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한 딸의 원. 말 못하는 흔 동물의 영적인 교감은 그 깊고 시린 한과 원을 마침내 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낡은 자개장 속에 갇혀있던 슬픈 비밀은 이제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